일반적으로 설정을 의미하는 톱니바퀴 이모티콘이 맨 우측에 있는데 이걸 터치하면 주 설정 메뉴로 진입을 합니다. 순서대로 한번 보죠. 먼저 주행 항목을 선택하면 주행 모드가 나오는데 이게 다 있는 건 아니고요. 차종과 엔진 트리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요. 세단이나 외건 모델에는 아무것도 없고 XC와 CC 모델에서는 오프로드 모드가 선택 가능해요.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아주 가끔 기상이변이 생겼을 때나 한번 요긴하게 써볼까 싶은데요. 해외 리뷰에서는 오프로드 선택한다고 성능이 확 좋아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랜드로버는 그냥 한방에 통과하네요. T8 플러그 하이브리드 엔진이 들어가게 되면 주행 모드는 이전과 동일하게 총 5가지 모드가 지원되는데요. T8은 그렇다 치고 대부분의 모델에서 주행 모드가 없어진 거나 다름이 없죠. 볼보 타시는 분들 성향이 다이나믹하지도 않고 우리나라 안에서 캠핑을 가더라도 오직 캠핑지는 거의 없으니까 뭐 없어도 크게 문제될 거 있겠냐 하시겠지만 근데 에코 모드는 좀 달라요. 이게 속도 65와 140km 사이에서 관성 주행이 가능하게 미션을 중립으로 빼주는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고속도로 주행 시에 잘 쓰면 제법 연비를 올려준단 말이죠.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발연비 조작까지 좀 가미하면요, 휘발유는 리터당 주행거리를 1km는 충분히 올려줄 수 있거든요. 내리막 구간 만나면 그래서 기분도 막 좋아지고. 저는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바뀌면서 대부분의 주행 모드가 없어진 것에 큰 아쉬움은 없는데 그래도 에코 주행 모드는 연료 절약도 되고 그래서 환경오염 줄이고 그런 트렌드에 부합하니까 볼보도 그걸 추구하고 그래서 이건 남겨둘 줄 알았거든요. 혹시 이게 기본으로 들어가 있나?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타봤는데요. 네, 관성주행 구현이 안됩니다. 그렇다고 감속할 때 마일드용 배터리를 충전하냐? 그것도 아니고요. 안드로이드에서는 스탑앤고 기능도 임의로 끌 수가 없는데요. 그 이유와 에코 모드가 빠진 건 서로 상반되는 설정 같아서 좀 어리둥절합니다. 조향 어시스트, 이건 스마트 크루즈 기능을 쓸 때 ACC로 할지 조향 보조가 들어간 반자율로 할지 사전에 설정해 두는 건데요. 이전 센서스에서는 기본이 ACC로 시작이고 핸들 좌측 방향 버튼으로 조향 보조를 넣거나 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안드로이드에서는 이 버튼들 쓰임새가 없어졌다고 했죠. 결국 기능 간의 전환을 하려면 주행 중에 조작을 해야 하는 거죠. 보통은 조향 보조를 함께 쓰는 걸 선호하니까 불호는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설정을 편하게 하라고 준 버튼들을 방치하면서까지 이렇게 구성을 했어야 했나 라는 아쉬움은 크네요. 차선 유지 보조는 차량이 차선을 넘어가지 않게 잡아주는 기능인데요. 앞서 조향 어시스트는 차선의 중앙을 유지시켜주는 거고 차선 유지 보조는 거의 막판에 차선을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는 기능이라 전자는 편의 기능에 속하고 후자는 안전 기능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은 체크해두고 쓰면 돼요. 도로 표지판 정보는 도로 위에 사인 등을 읽어서 화면에 띄워주는 건데요. 이게 나라마다 디자인이 다른데 개중에 제한 최고속도 표시법은 거의 비슷해서 이것만 제대로 읽어주는 편이고요. 나머지 대부분은 잘 못 읽어요. 이번 안드로이드 버전에서는 티맵이 카메라 정보를 계속 주니까 끄고 다녀도 크게 문제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주행 준비 알림, 이게 뭐냐면 요즘 불박에 거의 다 포함된 앞차 출발 알림 기능, 그거하고 같은 겁니다. 이렇게 앞차가 출발하면 알림을 주는데요. 이번 안드로이드 버전에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입니다. 써보니까 앞차가 출발하고 약 3초 이내 내 차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때 알림이 뜨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거리를 따져서 알려주는 게 아닌 게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에서 앞차가 스멀스멀 전진하는데 가만히 있었거든요. 기껏 차 한 대 공간 정도 벌어졌는데 근데도 약 3초 후에 울리더라고요. 매뉴얼에도 관련 내용이 있는데 앞에 사람이 있으면 알림을 안 주는 경우도 있답니다. 뭐야, 안 알려주네?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나? 그리고 마지막 다이나믹 드라이빙 항목 아래로 무거운 스티어링 감도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써보니까 핸들이 조금 무거워진 느낌은 들어요. 근데 혹시나 해서 이거 선택하면 다이나믹 드라이브 모드가 활성화되나 싶었는데 아닙니다. 사운드 메뉴로 들어가 보면 크게 3가지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스튜디오, 스테이지, 실내.
세부 조절이 가능한 이퀄라이저는 삭제되었고요. 고음, 저음, 우퍼 이렇게 간소화되었어요. 블루투스는 휴대폰 연결할 때 쓰면 되고요. 차량 심 데이터는 차량의 유심 칩을 비활성화하는 건데요. 이걸 끄면 바로 T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켜둬야겠죠. 5년간 SK통신비가 무료니까 적어도 5년 동안에는 이걸 끌 일은 없을 거예요. 나중에 5년 넘으면 그때 끄고 핫스팟으로 인터넷 접속하면 되겠죠. 와이파이? 이것도 쓸 일 없겠고요. 그럼 이제 컨트롤 항목을 보겠습니다. XC60과 V90CC는 여기에 2열 헤드레스트 접기 기능이 들어가요. 이 기능의 취지는 룸미러를 통해서 후방을 시원하게 보라고 있는 건데 거의 10년째 볼보차에 계속 존속하는 기능입니다. 이게 그럴 정도로 유용한가? 별로 공감은 안 돼요. S90은 후면 유리 선쉐이드 기능이 들어가고요. 와이퍼 서비스 스위치는 와이퍼 교체할 때 쓰는 기능인데요. 부수적으로 세차 좋아하시는 분들도 자주 쓰고요. 눈 오는 겨울에 외부 주차장에 차 세울 때도 요긴하게 쓸 수 있어요. 후진 기어 체결하면 사이드 미러를 아래로 내려주는 기능이죠. 밑으로 내려온 다음에 살짝 안쪽으로 꺾입니다. 이걸 차선에 차를 잘 맞춰 주차할 때 쓰시는 분들이 은근 많은데 그럴 때는 360뷰를 보면 되겠죠. 사실 이거 없어도 차선 맞춰서 주차하는 건 기본으로 갖추어야 하는 덕목이죠. 이 기능의 본래 취지는 길가에 평행 주차할 때 쓰라고 있는 건데 유럽 같은 나라들의 주차 환경이 우리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평행 주차할 때 미러가 내려가서 뒷바퀴하고 인도턱 사이가 잘 보이게 비춰주면 휠 긁지 않고 바짝 되는데 진짜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직각 주차가 대부분이고 평행 주차는 어쩌다 한 번 하잖아요. 그래서 기본 설정으로 두고 쓰기에는 좀 그렇고 만약 써야 할 순간이 왔다 그러면 후진 기어가 물려 있을 때 원하는 쪽, 주로 오른쪽이겠죠. 이 버튼을 2번 연속으로 누르면 해당 미러가 내려가요. 그래서 필요할 때 이렇게 쓰면 됩니다. 미러 자동 조광은 사이드 미러의 디밍 기능을 온오프 하는 건데요. 뒤에서 상향등 켜고 주행하는 같은 차가 있을 때 눈부심을 막아주니까 유용한 기능이라 당연히 온으로 두고 쓰면 될 겁니다. 참고로 감광 센서는 룸미러에 들어가 있어서 우측 뒤에서 하이빔 쏘고 오는 차량을 인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조수석 시트 조정, 이건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인데 이걸 체크하고 운전석 시트 조절 스위치를 누르면 조수석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시트 앞뒤 위치하고 등받이 각도까지만 조작 가능하고요. 조작이 끝나면 자동으로 몇 초 지나 꺼집니다. 무선 충전 패드 켜는 건데요. 뻔하니까 패스하고 알람 최소 모드는 차량을 잠글 때 차에 내장된 모션 센서를 비활성화 시켜주는 기능인데요. 보통 잠겨있는 상태에서 차가 조금이라도 들썩거릴 만한 일이 생기면 도난 경보음이 울리는데 그 알람이 울리지 않게 하는 거죠. 이건 보통 두 가지 경우에 쓰이는데 덩치가 좀 되는 애완동물을 차 안에 두고 잠깐 일부러 나갔다 올 때나 아니면 차를 배에 싣고 이동할 때 차문을 잠궈야 하잖아요. 그때 씁니다. 잠금 해제 피드백을 활성화하면 문이 잠기거나 해제될 때 깜빡이가 작동해요. 해제는 2회, 잠금은 1회. 해외 버전에서는 잠금 시에 소리로 알려주는 설정도 있는데 국내 사양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죠. 타 메이커에서는 되게 흔한 건데 문 잠금 해제 앞 또는 모두라고 표시된 이 항목은요, 결론적으로 리모컨으로 잠금을 해제할 때 열리는 도어의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바뀌면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줄어든 대표적인 예가 이 부분인데요. 이게 너무 간소화됐어요. 처음 이 항목만 보면 이게 리모컨으로 할 때를 의미하는 건지 키리스를 의미하는 건지 알 수가 없죠. 물론 매뉴얼을 읽으면 알 수 있지만 그래도 직관적으로 바로 알 수 있게 해주면 좋잖아요. 모드는 그냥 모드니까 패스하고 앞으로 선택하고 리모컨 한번 누르면 일단 운전석만 해제되고요. 한 번 더 누르면 나머지 도어들도 다 해제됩니다. 그런데 왜 앞이라고만 표기가 되어 있을까요? 물론 한번 써보면 앞이 운전석이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건 써보지 않아도 메뉴 보면 알 수 있게 해야 하잖아요. 메뉴명의 영문 표기를 보면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록 드라이버라고 되어 있진 않아요. 원이라고 하면 한 개를 의미하고 당연히 운전석이겠구나, 유추 정도는 되죠. 저는 이걸 앞이라고만 표현하면 앞쪽 문 두 개를 의미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예전 볼보에 그런 옵션 항목이 있었거든요. 볼보가 원래 이 부분은 상당히 디테일했거든요. 한글화도 좋았고, 일례로 구형 센서스에서는 한글은 이렇게, 영문은 이렇게 표기했었어요. 리모컨 키와 키리스 각각 나눠서 해제하는 순서 보시면 바로 이해되죠. 한글 표기도 알맞게 잘 된 것 같고요. 이건 구형 볼보가 가장 디테일하고 친절한 타이틀을 달았었죠. 신형 센서스에서도 항목이 조금 간소화됐지만 그래도 리모컨과 키리스 두 가지 해제 방식으로 나누어서 단계별로 해제 방식을 잘 표기해 놨어요. 보통은 아빠가 운전하는 패밀리용 때는 전체 잠금 해제로 해놓고요. 여자 혼자 운전하는 차량은 운전석 문만 해제되게 하는 게 가장 권장되는 설정입니다. 그런데 이번 안드로이드는 이게 리모컨에서만 가능하게 된 거예요. 키리스 잠금 해제는 무조건 전체 잠금, 전체 해제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안드로이드는 OTA 기능이 추가되면서 휴대폰으로 차량을 컨트롤할 수 있는데 거기에 도어 잠금 해제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조건 전체 잠금, 전체 해제만 됩니다. 대안이 될 수가 없는 게 타기 전에 휴대폰 만져야 되잖아요. 주머니에 키만 있으면 바로 문손잡이 잡아도 되는데 그거보다 편한 게 없죠. 키리스 잠금 해제 옵션은 그래서 꼭 더 세분화되어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해요. 썬루프 커버 자동 닫기는 더운 날 주차된 차의 실내 온도가 올라가면 썬루프 커버가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기능이거든요. 보통 체크해 두면 됩니다. 주행시 자동 잠금은 차가 출발하면 문이 자동으로 잠기는 기능이죠. 보통 속도 몇 킬로 이상 올라가면 자동으로 잠기는 게 일반적인 작동 기준인데요. 볼보는 약 7km 정도 초과하면 잠기는데 그냥 출발하면 바로 잠기는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한데 22년형의 변경 사양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걸 설명하기에 앞서 이 기능의 취지와 이면을 먼저 봐야 돼요. 이 기능의 목적은 주행 중에 내 차에 불청객이 갑자기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차량에는 전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우려되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고가 발생했는데 운전자가 의식을 잃었어요. 그런데 차에 곧 불이 날 것 같은 거죠. 그게 아니더라도 빨리 구조를 받아야 할 만큼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차 문이 잠겨 있는 상황이라 외부에서 도움을 주려는데 이게 방해가 되는 거죠. 유리는 또 죄다 강화 유리죠. 이것도 깨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 쓰는 전용 연장도 있는데 보통 갖고 계시나요? 그런데 이 사고차가 이중 유리까지 옵션으로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럼 상황이 최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중 유리가 적용된 모델을 출고시킬 때는 절대로 자동 잠금을 쓰지 마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치안이 좋지 않냐? 이렇게 설명을 해 왔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22년형 볼보 전 모델은 사고가 나면 차문이 자동으로 해제가 되게끔 설정이 변경되었어요. 안전 시스템의 범주를 명확히 지칭하진 않아서 좀 애매하긴 한데 아마 에어백 폭발이 그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22년형 안드로이드하고 센서스 모든 모델의 매뉴얼에만 업데이트된 내용이고요. 같은 센서스를 쓰는 21년형 모델에는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계기판 투입 정보 선택, 이건 계기판에 TM 또는 TA 중 뭘 띄울지 아니면 비워둘지를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인데요. 각각 총 4가지 값이 있는데 계기판에서는 상위 2개 값만 보여줍니다. 여기에 총 주행거리 보여주기도 선택할 수 있게 해뒀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들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오히려 눈에 거슬린다는 분은 꺼두시면 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위치, 밝기, 각도 등은 운전자에 따라 당연히 맞춤 조절이 가능하고요. 핸들 우측 버튼을 이용해서 조절하면 되는데요. 화면에서 안내해주는 방향키 모양과 실제 사용 버튼의 모양이 틀리죠. 쓰이지 않는 핸들 왼쪽 버튼과 모양이 같잖아요. 물론 이거 사소한 부분이긴 한데 센서스에서는 저렇게 스위치 그림까지 띄워주면서 자세하게 안내해줬는데 너무 비교되죠. 안드로이드 OS의 UI가 성의 없어 보인다는 게 주로 이런 부분입니다. 보통 앰비언트 라이트라고도 불리죠. 실내 조명을 조절하는 항목인데요. 그냥 높음으로 해두시면 돼요. 볼보는 북유럽에 어쩌고 저쩌고 그 동네는 백야로 인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들만의 특징 중 하나로 간접 조명이 발달했다. 어디서 들어보셨죠? 볼보 실내 조명은 그래서 광원도 몇 개 안 되고요. 최대 밝기로 해도 별로 안 밝아요. 그래서 티가 안 납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어도 진짜 주변이 엄청 깜깜한 곳에 가야 보여요. 사진으로 표현하긴 더 힘들겠죠. 이 예시 사진도 완전 시골에서 V90cc를 찍은 건데요. 몇 초간 숨 참아가면서 간신히 건진 겁니다. XC60은 이마저도 잘 안 나와요. 레인보우빛 LED 등은 실내등 패널 디자인이 바뀌면서 없어졌는데 전혀 아쉬울 게 없는 부분이고요. 웰컴 라이트 작동. 저걸 써보려면요, 차로 다가가면서 미리 주머니나 이제 백을 뒤져서 리모컨을 찾아요. 그리고 언락을 눌러줍니다. 그럼 잠금이 해제되면서 망치등이 폼나게 들어오죠. 그리고 어디에 손잡이가 있는지 찾기 편하라고 불도 들어와요. 그런데 이걸 운전자가 신호를 보내야 된다는 게 좀 그렇죠. 뭐 나 좀 반겨봐 이런 느낌이잖아요. 어쨌든 라이트는 최대 2분간 들어오는데 밤에 내 차가 어디에 있지? 헷갈릴 때 가끔 쓰게 돼요. 근데 요즘 주차장들 또 다 환하죠. 특히 백화점이나 마트 주차장 같은 데는 넓고 환해서 이 라이트가 다른 차에 가려지면 존재감이 없어요. 애초 왜 기둥번호 외워두지 않았냐 막 서로 질책하죠. 그럴 때는요, 원래 그런 용도로 쓰는 건 아닌데 패닉 기능을 쓰면 됩니다. 응용 프로그램은 스마트폰 들여다보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만질 일이 없듯이 여기에서도 만질 일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시스템에서는 단위, 날짜 정도만 기호에 따라서 변경하시면 돼요. 어디로 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언어, 음성 변환 출력 이걸 누르면 프로필로 넘어가네. 뭔가 구성을 잘못한 거죠. 이번 안드로이드 버전에서 새로 추가된 기능 중에 좋은 거 하나가 후진할 때 장애물이 있으면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개입하는 기능인데요. 알아두셔야 될 게 이게 레이더가 아니라 초음파 방식을 쓰는 주차 센서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거라서 작동 반경도 좁고 피드백에도 딜레이가 있어요. 그래서 후진할 때 조금만 속도가 높아도 이 기능이 제 역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충돌할 때까지 센서가 울리지 않거나 충돌과 동시에 잠깐 울리고 말아요. 속도가 6km 정도였는데 그대로 때려박습니다. 매뉴얼에는 10km 미만까지 작동한다고 되어 있는데 매뉴얼이 항상 맞는 건 아니죠. 어차피 저 속도로 후진할 일은 없으니까 매뉴얼이 맞네 틀리네를 검증하지는 않겠습니다. 보통 브레이크 담력 조절하면서 천천히 후진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 일반적인 경우에는 위와 같이 막판에 잘 멈춥니다. 이때 브레이크는 계속 걸려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고요. 여기에서 악셀을 밟으면 브레이크는 풀리고 후진을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 붙어 있는데 더 붙이자고 악셀을 밟는 건 또 무리죠. 이런데 주차할 때는 오히려 방해가 되니까 끌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UI에 미스가 보이는 게 이 기능의 온오프 설정이 기어가 아래 아닌 다른 포지션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후진하다가 필요하면 바로 해제를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끄려면 기어를 일단 아래에서 뺀 다음에 화면 한번 터치하고 설정 변경하고 다시 R로 돌아와서 후진을 계속 해야 하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절차를 번거롭게 한 걸까요? 센서스 메뉴와 비교해보면 안드로이드 버전이 얼마나 간소화된 건지 극명하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 언급되지 않은 기능의 유무를 빠르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경고 시점에 세팅은 따로 없고요. 볼보에서 알아서 적절한 세팅을 해줬으리라 봅니다.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이 작동할 때 운전자한테 어떤 방식으로 피드백 줄지를 고를 수가 이제는 없어요. 안드로이드에서는 핸들 보조와 진동이 기본으로 제공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동은 빼고 보조만 해두는데요. 진동은 노면 안 좋은데 지나는 것과 유사해서 경각심이 안 드는데, 조향 보타는 가만히 있던 핸들이 휙 돌면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근데 이게 진동하고 또 같이 들어오면 느낌이 무뎌져서 별로예요. 어쨌든 안드로이드에서 선택 사양을 줄여서 아쉬운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충돌 회피 지원 기능의 온오프 선택은 불가능하고요. 기본 ON입니다. 이건 거의 최후의 보루 같은 기능이니까 그냥 상시 ON이더라도 불만은 전혀 없겠고요. 졸음운전 알림 여부도 목록에서 삭제되면서 무조건 ON이 된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한번 테스트했을 때 어떤 문구로 알림을 주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지판 알림 기능에서 부가적으로 알려주었던 과속 안내도 이번 안드로이드에서는 빠졌어요. 티맵이 들어갔으니까 빠져도 문제가 될 건 없어 보이고요. 능동형 상향등 타이밍, 이건 진작에 없어졌어야 할 설정이었는데, 이 타이밍 조절한다고 달라지는 부분이 체감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일반적인 생활권에서는 거의 구현될 일도 없고요. 홈 세이프티 기능은 기본 적용되어 있고 세팅 값이 60초로 고정입니다. 일시적 좌측 통행을 위한 조사각 변경도 안드로이드에서는 그럴 필요 없답니다. 방향등 3회 점등도 기본 설정이고요. 어정쩡했던 무지갯빛 LED 퇴출된 거 앞에서 이야기했고요. 잠금 시 미러 접힘도 기본 설정이네요. 주차 시에 미러를 접어둬서 나쁠 거 하나 없죠. 이런 건 그냥 기본으로 하지 뭐하러 묻나 했는데, 이번 안드로이드에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접어둡니다. 차를 노면이 기울어진 곳에 멈춘 다음에 기어를 P로 옮기면 자동으로 주차 브레이크가 들어와요. 이건 센서스 모델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저 설정을 체크하지 않아도 지면이 좀 기울어졌다 싶으면 차에 있는 센서가 이걸 감지해서 주차 브레이크를 자동으로 넣어줬거든요. 메뉴명이 좀 거창하긴 한데, 그냥 센서를 켜진 채로 내내 두겠냐, 그걸 묻는 거죠. 오토 헤드라이트처럼 항시 켜놔도 되고요. 비 오는 양에 따라서 운전자가 직접 와이퍼 컨트롤 해도 되고요. 비 오는 날 후진기어 넣으면 후방 와이퍼를 자동으로 작동시킬지를 묻는 건데요. 비 오는 게 기준이 아니라 앞 와이퍼 작동 유무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체크해 둔다고 후진할 때마다 내내 와이퍼가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안드로이드에서는 기본 ON입니다. 이런 건 애초 물어볼 필요도 없는 항목들이었죠. 잘 없어진 거라고 봅니다. 이퀄라이저 세부 조율 안드로이드에서 삭제되었고요. 코너링 조명, 가변형 전조등은 항시 ON이 되었고, 블리스 역시 항시 ON, 스탑앤고 기능 역시 항시 ON, 충돌 회피 CTA 역시 ON. 이런 것들은 그냥 항시 ON으로 애초 꺼둘 이유가 없는 것들이긴 해서 묻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죠. 주차 시 조향 보조 기능이 빠졌습니다. 이건 정말 의외인데요. 볼보 브랜드 자체에서 모두 빠졌어요. 요즘 반자율 주행과 동시에 완전 자동 주차를 위해서도 메이커마다 기술 개발에 많은 노력을 쏟는 게 트렌드잖아요. 근데 볼보는 오히려 이 기능 자체를 빼버렸습니다. 평행 주차, 조향 보조가 잘 쓰면 정말 대박이거든요. 저는 평행 주차할 일이 있을 때마다 이 기능하고 사이드미러 기울이기를 더해서 쓰는데 정말 제가 하는 것보다 빠르고 낫습니다. 이번 안드로이드 OS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난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소감 따위를 이야기해 볼게요. 해외에서도 거의 구글맵으로 모두 통한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구글맵이 안 먹히죠. 토종 내비가 워낙에 훌륭하니까 운전자의 니즈도 없고요. 그 중에서도 원탑으로 손꼽히는 게 T맵인데 볼보에 공식적으로 기본 내장이 됐으니까 수입차 최대 약점이 내비라는 데 완전 해결이 됐죠. 볼보가 정확히는 볼코가 주도적으로 SK와 손잡고 아예 국산 보이스 커맨드 시스템으로 차량까지 컨트롤하게 연동시킨 이게 그래서 정말 대단한 결정이고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볼보 코리아 직원분들이 고생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와중에 이용료가 좀 비싼 플로가 1년 공짜이긴 한데 기본으로 낑겨 들어오면서 살짝 영업을 하고 있죠. 일단 써보고 괜찮구나 하면서 소비자 적응이 끝나면 그때부터 이용료를 내야 하니까요. 어쨌든 팀의 휴대폰, 차량의 일부 기능까지 우리말 음성 제어가 가능하게 됐고 볼보 온콜하고 SOS 통신까지 열어주면서 진정 해외판 볼보와 국내판 볼보의 사양 차이를 완전히 없앴다는 점이 정말 대단하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 볼보의 새 안드로이드 버전이 탑재된 차량의 장점은 딱 여기까지예요.
그 밖에는 기존 센서스 시스템보다 못한 아쉬운 부분들 투성이거든요. 안전에 대한 브랜드의 고집이 좋아서 샀는데 이 브랜드가 점점 성장하면서 차량의 세부적인 디테일에도 변화를 주는데 소비자에게 자기네들의 방식을 강제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게다가 별로 사려 깊지도 않아 보여요. 해를 거듭하면서 자라나는 나무는 점점 두꺼워지고 튼실해지지만 가지를 계속 쳐줘야 하잖아요. 근데 이 가지를 적당히 쳐야 되는데 너무 많이 쳐낸 거 아닌가? 딱 그런 느낌이에요. 브랜드의 철학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볼보는 일단 첫째가 안전이고 둘째도 안전이고 셋째도 안전이고 그렇다 보니 21년형부터는 차량의 최고 속도를 180km로 제한까지 뒀어요. 다수가 공감하고 수긍할 수 있었으니까 가능했던 부분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 기조에 속하지 않으면서 공감대까지 형성하지 못하고 되레 사용자 편의를 반영하지 않는 변화는 좀 거슬리죠. 이번 22년형 볼보 안드로이드를 보면 회사가 너무 빠르게 급성장한 나머지 굵직한 것들은 계속 빵빵 터지는데 사소한 것들은 자꾸 흘리는 일반적인 기업의 성장통에서 나온 결과물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 보여요. 세심함도 떨어지고 이게 보완되는데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요. 지속적인 업데이트라도 OTA를 통해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네요.